수시 80% 시대의 성공 비밀 혼자 공부한 힘이라는 강연을 하게 된 조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이랑 정치, 경제, 철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아직 이제 학생이에요. 이제 내년쯤에 졸업을 할 예정인데, 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강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는 재작년에 성적 밖에서 공부하라라는 책으로 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 경험 같은 걸 이제 녹여내서 쓴 책이 있고, 이제 올해 혼자 공부한 힘이라는 주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본인의 공부를 좀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책을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연에서는 혼자 공부한 힘이 왜 필요하고 혼자 공부한 힘을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혼자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사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산골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다니고 싶어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혼자 공부한 힘이라고 했을 때 저처럼 뭐 아예 학원을 다니지 말아라, 뭐 가외를 받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서울대 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 최상위권 애들,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애들일수록 오히려 학원이나 또는 뭐 가외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적었어요. 오히려 학원 안 다닌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왜 도대체 혼자 공부한 힘,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 친구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책을 쓰게 됐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혼자 공부한 힘을 가장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단지 어떤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적으로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이게 중학생 어머님들이 약간 공공의 적에 네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컴퓨터를 만든 빌 게이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 네 사람이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중퇴자. 너무 빨리 맞춰주시면 안 되는데. 예, 그죠. 두 분은 하버드를 자퇴했고, 한 분은 스탠퍼드, 그리고 한 분은 리드 컬리지라는 곳을 자퇴를 했는데, 이 네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렇다고 애들한테 뭐 자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저보고 서울대를 자퇴하고 뭔가를 도전해봐라,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버드를 자퇴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지 어떤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을 개척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혼자 공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한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5가지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이 혼자 공부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친구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 뭐 크게는 뭐 진로 이런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공부에 있어서 내 목표가 뭔지, 지금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공부의 목표가 뭔지가 매우 불분명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전략이라는 건 계획과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번 시험에서 수학 성적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내가 15점 올리는 걸 목표를 정했으면, 이 15점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 동안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할 건지, 뭐 문제를 몇 개나 풀 건지, 어떤 책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의 일종의 어떤 원칙,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가 계획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이 5가지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혼자 공부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5가지를 자기 스스로 해요. 특히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 실천을 하고, 처음부터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목표를 내가 안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세울지 모르고, 또 계획도 그러니까 남이 세워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과정이 혼자 공부한 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한 힘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기와 방법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졌을 때 저는 혼자 공부한 힘을 이제 완전히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혼자 공부한 힘이 필요한가라는 마지막 그 답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한 힘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방금 얘기 드렸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입시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어머님들 세대나 또는 제가 적어도 대학 갈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였어요. 결과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다 갈 수가 있었어요. 뭐 수능이든 본고사든 뭐 내신이든 결과만 높으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격,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불합격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입시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중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왜 공부를 이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로 뭐 이런 활동을 했는지, 학생회장을 했다면 왜 했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이제 과정에 뭐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자기도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학생부,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그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시의 본질이 단지 결과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제 전략, 계획 등을 세워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시에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에서는 동기와 방법, 습관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동기 부분은 사실 이제 저는 학생들을 제가 2015년에 책을 쓰고 한 3년 동안 뭐 강연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한 수백 명을 만났어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또 많은 부모님들도 만나봤어요.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늘 이 과한 요구,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멘토링을 하러 가면 우리 아이에게 공부 동기를 좀 심어주세요. 그거는 죽어서 깨어나도 하기 힘든 일인데, 예, 저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크게 이제 하고 싶다라는 흥미,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여쭤봐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해요. 즉 하고 싶다는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단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만 뭐 1년 동안 공부해서 내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 뭐 1년 좀 길지, 한 반년 정도만 하루에 1시간씩만 꾸준하게 하면 너 무조건 전교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이미 많은 것들을 습득을 했는데 내가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공부 잘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전 파울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이런 얘기를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이미 동기는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가진 동기가 실제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할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왜 도대체 아이들에게 없고, 그걸 어떻게 또 없는 친구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학교 초만 해도 공부를 되게 못하는 편이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진짜 거의 바닥에 있어가지고 제 등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별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몇 등을 하면 네가 원하는 휴대폰을 사줄게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또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문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휴대폰을 사려고 공부를 이제 처음 했는데, 우연찮게 열심히 했더니 공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목표, 꿈, 어떤 거창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관성처럼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런 요구가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거창한 꿈과 목표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중학교 시기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을 봐도 중학교 때나 이렇게 뭐 고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뭔가 거창한 꿈 목표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중학교 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산골로 정말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만 모여있는 약간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학교예요. 뭐 컴퓨터가 없고 이제 휴대폰도 없고 여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참 어떻게 보면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앞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가서 중간고사를 딱 쳤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 그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거다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중간고사가 160명 중에 한 140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전교 한 10등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또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거의 3시간,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 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손에서 놓고 제 학교를 자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왜 그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결국 잘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공부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공부라는 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미 충분히 갖고 있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만나보면서 애들이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할까? 이제 단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요. 중학생들 친구들 특히 남학생 특히 뭔가 게임 좋아하고 이런 친구를 만나는데 일단 2가지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성장하고 싶고 뭔가 발전하고 싶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싶은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죠. 근데 공부에 쏟는데 내가 더 나아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15문제, 막 20문제를 풀어도 과연 내 수학 실력이 지금 나아지고 있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영어 단어 20개, 30개 외워도 과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가? 내 영어 실력이 늘고 있는 건가? 이게 그런 나아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이 일종의 공부가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내가 아무리 해도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 성적이 오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거라는 보장,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너 뭐 지금부터 하루에 8시간씩 8시간도 적어 한 10시간씩 1년 동안 네가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러면 너 공부할래 안 할래? 제가 그 내신이 한 7, 8등급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 무조건 하죠. 당연히 하죠.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가 두렵고 회피하게 되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할맛나게 또 즐겁게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2가지를 가장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줘요. 열심히 막 예를 들어 게임 뭐 RPG라고 하죠. 이렇게 캐릭터 놓고 사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소리 막 크게 나고 막 경험치 쌓이고 막 레벨 오르면서 내가 이걸 클릭을 하면 할수록 나아진다는 느낌을 게임에서는 계속 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레벨 99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가장 이 포인트를 놓고 유저들에게 뭔가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이 게임은 매우 쉽다. 그리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애들이 뭐 성적과 게임 레벨은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더 나아진다는 느낌을 공부에서 찾을 수 없는 친구들이 주로 뭔가 내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통 게임을 통해서 해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애들이 게임을 하는 게 뭔가 그냥 얘가 공부가 싫어서 좀 한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을 공부 또는 다른 생활에서 못 받기 때문에 게임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기를 가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공을 감지하는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따 습관에서도 드릴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뭐가 나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나아진다는 거를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어릴 때 뭘 했냐면은 뭐 수학 문제를 내가 원래 1시간에 한 3문제 풀 수 있었으면 그 다음 날은 1시간에 몇 개를 풀었는지, 그 다음 날 몇 개를 풀었는지를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 자체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원 같은 뭐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주는 거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애들 프린트 갖고 와서 이렇게 외우고 나면 보통 그거 어떡하죠? 버려요. 근데 단어장이나 내가 노트를 만들어서 하면 내가 계속 공부해왔던 게 쌓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내가 나아지고 있고, 와, 이만큼이나 열심히 했네? 그 느낌이 계속 공부할 맛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나아지고 있는 점들을 기록을 하고 동시에 공부해 나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정리해 나가면 그 자체가 내 공부의 원동력이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또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실 어른들이 애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이 교육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리 아이를 이 일 계속 하고 바람직한 일을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만드는 일은 칭찬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단지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한 일에서 칭찬을 주고 동시에 아이들이 내 스스로 못하는 일,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전환시켜주는 이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는 건데, 단적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제 어떤 중학생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멘토링 하러 왔는데, 저는 암기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네가 암기력이 떨어지는데도 지금 이 성적이 나왔다는 거는 암기력 말고 너가 이해력과 어떤 책 읽는 속도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의 능력을 잘 살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날부터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 이해한 거를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관점의 전환.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제가 잠이 너무 많아요. 잠을 9시간, 10시간씩 자요. 막 미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와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줄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자는 거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그냥 어떤 내용을 보고 단기 기억을 하지만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잠을 자는 시간이다. 근데 너는 남들보다 장기 기억을 가질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깨있을 때만 이 집중을 해서 하면 이제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때부터 애들 막 저는 15분마다 집중을 이렇게 15분 간격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단기 기억을 하고 저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단점, 안 좋아 보이는 점을 자기 스스로 뭔가 못한다고 느끼는 점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게 얼마나 너에게 장점이 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할 맛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고 멘토링 하면서 교육학을 따로 공부를 하는데 참 그 중에 되게 와닿았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비고츠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자전거 탈 때 그 두 발 자전거 타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발 자전거, 그 다음에 3발 자전거, 하나씩 처음엔 다 줬다가 하나씩 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주변 어른의 도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하는 수준이 한 5라고 했을 때 주변 어른의 도움이 있으면 한 10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정도를 어른의 도움을 통해서 하면, 이제 하고 나서 하나씩 그 도움을 제거해 나가면 얘 스스로도 이 10의 수준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6년, 심지어 저는 아직 진짜 26인데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시험을 쳐요. 근데 중요한 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과목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수학 열심히 배우고 국어 열심히 배우는데 수학 시험을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피드백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네 스스로 해봐. 이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그냥 막 했더니 성적이 안 나오고, 다시 그새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어떤 방법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주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공부법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거기서부터 이 사람 했던 거 따라해보고, 거기서부터 나한테 맞는 거는 이제 취해서 계속하고, 안 맞는 거는 이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롤모델이 돼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의 큰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주변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 보고 그걸 혼자 다 해라,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닫기 할 수 있는 이 옆에서 조언을,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하나씩 그걸 제거해 나가는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